조선에서 가장 천하다는 소금쟁이가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검은 진흙이 뒤덮인 갯벌 위 죽어가는 여인이 떠밀려 왔습니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비친 그녀의 손은 소금기라곤 모르는 듯 희고 고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짠내 나는 천민이라 없이 여기던 소금장수 복삼과 그의 아들 도리. 그들이 구해낸 건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글 한자 배운 적 없지만 한 번 본 것은 결코 잊지 않는 천재 소년 도리. 과연 소금장수 복삼과 14살 아들 도리는 갯벌이 데려온 이 여인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충청도 내포 바닷가 갯벌이 끝도 없이 펼쳐진 그 끄트머리에 소금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금밭이라 해봐야 볼품없는 것이었지요. 나무 기둥 몇 개를 박아 넣고 지프로 지붕을 얹은 가마솥 하나, 그 옆에 허름한 움막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 소금밭의 주인은 복삼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나이 50이 넘었으나 등이 활처럼 굽은 것이 예수는 되어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바닷물을 길어다 가마솥에 붓고 장작불을 떼고 소금이 엉기면 걷어내어 가마니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끓여야 소금 가마니 대여섯이 나왔고 그것을 장터에 내다 팔아야 겨우 보리쌀 한 마를 살 수 있었습니다. 복삼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리, 올해 14이었습니다. 아내를 여인 지 벌써 8회였습니다. 도리 어미는 소금을 굽다 화상을 입고 그것이 골마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아내가 복삼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지요. 여보, 도리는 남다른 아이여. 반드시 사람 구실할 날이 올 거여. 복삼은 그 말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보시오, 이 도리라는 아이가 정말로 남달랐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서당 문턱은커녕 훈장의 얼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터에 소금을 팔러 갔다가 관아 게시판에 붙은 방문을 한번 흘겨보면 집에 돌아와 땅바닥에 그 글자를 또박또박 옮겨 쓰는 것이었습니다. 물건값을 한번 들으면 석 달이 지나도 한 푼의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복삼이 어느 날 물었지요. 도리야, 너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도리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배운 적 없어요. 그냥 한번 보면 머릿속에 남아요. 복삼은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토록 영특한 아이가 평생 소금이나 저 나를 팔 자라니. 천민의 자식은 천민이었습니다. 아무리 글자를 안다 한들 과거를 볼 수도 벼슬길에 오를 수도 없는 것이 이 나라의 법도였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리가 내포 장터에 소금을 팔러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장터 어귀에 관아 포졸 대여섯이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장터를 지키는 술라군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사나웠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얼굴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해안으로 통하는 길목마다 초소가 새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무를 엮어 급하게 만든 것이 하루 이틀 전에 세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리가 소금을 사러 온 주막집 안악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포졸들은 왜 저리 많사옵니까? 안악이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역적이 도망쳐 내려왔다더라. 아주 큰 역적이래. 잡는 자에게 상을 내린다니 포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거요. 역적. 도리는 그 말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역적이라면 보통 이름이 방문에 적히는 법인데
관아 게시판 어디에도 역적의 이름이나 인상착의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잡으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리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무언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갯벌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밀물이 천천히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밀물이 들기 전에 조개를 좀 캐어두려고 갯벌에 나가 있었습니다. 장화 대신 맨발로 갯벌을 밟으면 발가락 사이로 축축한 흙이 올라오는 그 느낌이 도리는 싫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갯벌 저 끝에 무언가 검은 것이 떠밀려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초 뭉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밀물이 조금 더 밀어올리자 그것이 사람의 형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도리가 달려갔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옷이 찢어져 있었고 온몸이 갯벌 흙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숨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갯벌 바람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도리가 여인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는 순간 여인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얗고 고운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라곤 하나 없는 마디마디가 가늘고 고든 손이었습니다. 도리는 어머니의 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금불에 데어 거칠어진 손, 물집이 터져 딱지가 앉은 손. 장터에서 만나는 안악들의 손도 다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손은 달랐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일을 해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여인이 도리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이 반쯤 열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도리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대나무통. 지켜야 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인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도리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여인의 옷 안쪽을 살피니 품속에 작은 대나무 통이 실로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대나무 통의 마개에는 붉은 밀랍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고 그 위에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 문양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양의 선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아버지. 도리가 움막으로 뛰어갔습니다. 복삼이 잠에서 깨어나왔을 때 도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갯벌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여인이에요. 빨리 와보셔요. 복삼이 갯벌로 달려가 여인을 보았습니다. 복삼은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고단한 세월 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겪은 사내였습니다.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옷감은 비록 찢어졌으나 천민이 입는 무명이 아니었습니다. 명주였습니다. 더럽혀졌으나 그 결이 달랐습니다. 도리야, 이 여인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알아요, 아버지. 그래도 살려야지요. 복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이 마을에 포졸들이 역적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혹시 그 역적이라면 천민 소금장수가 역적을 숨겼다는 죄는 삼족을 멸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의 눈을 보았습니다. 14살 아들의 눈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삼은 아무 말 없이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축축한 갯벌 흙과 짠 바닷물 냄새가 뒤섞인 그 무게를 지고 염전 옆 소금 창고로 여인을 옮겼습니다. 소금 가마니들 사이에 자리를 만들고 짚을 깔아 여인을 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여인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소금 가마니가 둘러쳐진 창고, 집 냄새와 소금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소년과 구분 등의 사내. 여기가 어디냐? 소금밭이 옵니다. 충청도 내포 해안이옵니다. 여인이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도리가 보리죽을 떠서 가져왔습니다. 여인은 망설이다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허기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릇을 비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왜 바다에 빠졌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나를 잡으려는 자들이 있다. 며칠만 숨겨다오. 복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여보시오, 마을에 포졸이 깔렸는데 모르는 여인을 숨기라니 이것은 제 목숨을 내놓으라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복삼이 입을 열려는 찰나 도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의 눈을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복삼이 여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절박함이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의 마지막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복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금오위 포교 장쇠가 부하 나졸 5을 이끌고 염전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장쇠라는 사내는 보통 포교가 아니었습니다. 금오위에서 20년 넘게 잔뼈가 굵은 사내로 도망친 죄인을 잡는 데는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자였습니다. 눈이 매처럼 날카로웠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성정이었습니다. 장쇠가 마을 이장을 불러 세웠습니다. 사흘 전부터 이 마을에 낯선 자가 드나들지 않았느냐? 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쇠는 이장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집집마다 뒤져라. 광도 열고 뒤주도 열어라. 사람 하나 숨길 만한 곳은 모조리 확인하라. 포졸들이 흩어졌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안악들이 비명을 질렀고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포졸들은 뒤줄을 엎고 솥뚜껑을 열고 집단을 해쳤습니다. 때마침 복삼과 도리는 소금 가마니 10개를 수레에 싣고 내륙 장터로 출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여인을 데리고 갈 수도 창고에 남겨둘 수도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창고까지 뒤지면 끝이었습니다. 도리가 즉각 판단했습니다. 가만히 하나를 반쯤 비우고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숨이 막히시더라도 참으셔야 하옵니다. 여인을 가만히 안에 눕히고 그 위를 소금으로 덮었습니다. 눈, 코, 입에 소금이 닿으면 따가울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레가 마을 어귀에 닿았을 때 장쇠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매 같은 눈이 수레 위 가마니들을 훑었습니다. 멈춰라. 가마니를 열어보겠다. 복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도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14살 아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나으리, 이 소금은 관아 공납이옵니다. 가마니를 여시면 습기를 먹어 못 쓰게 되옵니다. 혹시 관찰사 어른께서 물으시면 나으리 성함을 아뢰어도 되겠사옵니까? 장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천민 소금쟁이의 아들이라기에는 말이 너무 또박또박했습니다. 도리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장터에서 들었사온데 이번 공납이 사흘 늦으면 관찰사 어른께서 담당 포교를 문책하신다 하였사옵니다. 이것은 도리가 사흘 전 장터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관찰사가 올해 소금 공납에
유독 엄격하다는 이야기를 소금 상인들이 수군거리던 것을 도리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장쇠가 멈칫했습니다. 공납 소금에 탈이 생기면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었습니다. 장쇠는 가만히를 열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장쇠는 복삼 부자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의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천민의 아들이 공납 일정과 관찰사의 성정까지 꿰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쇠가 부하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저 소금쟁이 부자를 놓치지 마라.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낱낱이 보고하라. 한편 그 시각 한양에서는 조판서가 밀사를 내포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밀사가 품에 안은 것은 조판서의 친필 명령서였습니다. 공주를 찾아 죽여라. 숨긴 자의 삼족을 멸하라. 여보시오, 이 조판서라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 인물이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조판서는 외척으로 조정을 틀어준 자였습니다. 선왕이 병석에 누웠을 때 왕의 탕약을 관리한 것이 바로 이 조판서였습니다. 선왕이 승하한 뒤 어린 새 임금을 앞세워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를 제 사람으로 갈아치웠습니다. 반대하는 자는 역적으로 몰아 목을 베었습니다. 선왕의 외동딸 정혜공주를 궁에서 쫓아낸 것도 이자였습니다. 공주를 따르던 시녀 월매가 공주를 궁 밖으로 빼돌리다 붙잡혔을 때 조판서는 직접 궁문장에 나와 월매의 손가락을 하나씩 꺾으며 공주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월매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고 열 손가락이 모두 꺾인 뒤에야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자의 칼날이 이제 내포 해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복삼도 도리도 그리고 소금 가마니 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여인도 수레가 장터를 지나 해안 갈대밭 안쪽의 외딴 움막에 도착했을 때 도리가 가마니를 열었습니다. 여인이 소금 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눈두덩이 소금에 쓸려 진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복삼이 물을 떠다 여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여인이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여인이 옷깃을 여미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 자세가 달랐습니다. 허름한 움막 아니었으나 여인이 등을 편 순간 공기가 바뀌는 듯 했습니다. 나는 정혜다. 선왕의 딸이다. 복삼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선왕의 딸이라면 공주였습니다. 한양에서 역적으로 몰려 쫓기고 있다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도리는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고 고운 손, 명주 옷감, 범상치 않은 말투.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공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으나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승하하시기 전 내게 밀지를 주셨다. 조판서가 반드시 이것을 노릴 것이니 목숨처럼 지키라 하셨다. 밀지라 하셨사옵니까? 그렇다. 이 대나무 통 안에 아버지의 유명이 담겨 있다. 조판서가 아버지의 약에 독을 섞었다는 증거와 조판서를 축출하라는 명이 적혀 있다. 이것이 세상에 나오면 조판서는 끝이 난다. 공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보았습니다. 공주의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공주가 말을 끊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월매가 나를 궁 밖으로 빼돌렸다. 담장을 넘을 때 월매가 말했다. 저하, 뒤돌아보지 마시옵소서 하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월매가 붙잡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공주의 손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쥐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었다. 월매가 10손가락이 꺾여 나가면서도 내 행방을 대지 않았다고. 내가 더 용기를 냈더라면, 내가 함께 싸웠더라면 월매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운마간이 고요했습니다. 바닷바람이 갈대를 흔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복삼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리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도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하, 그 밀지를 소인이 읽어보아도 되겠사옵니까? 공주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장터에서 보고 익혔사옵니다. 완벽하지는 않으나 대강은 알아보옵니다. 공주가 망설였습니다. 밀지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의 눈을 보았습니다. 맑고 흔들림 없는 눈이었습니다. 공주가 대나무 통에 밀랍봉인을 떼어냈습니다. 안에서 얇은 비단에 쓴 글이 나왔습니다. 도리가 그것을 펼쳐 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더듬으며 읽었습니다.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공주에게 물었고 공주가 알려주면 다시는 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본 글자는 머릿속에 새겨졌으니까요. 밀지를 다 읽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읽고 난 도리가 밀지를 공주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저하, 다 외웠사옵니다. 무엇이라? 밀지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사옵니다. 선왕 전하의 글씨가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어압은 왼쪽 아래 모서리에 찍혀 있었으며 먹의 농담이 중간 부분에서 한 번 바뀌었사옵니다. 아마 붓의 먹을 다시 찍으신 것이옵니다. 공주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글의 내용뿐 아니라 글씨의 생김새, 먹의 농도, 어압의 위치까지 머릿속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설령 밀지를 빼앗긴다 해도 소인의 머릿속에 남아 있사옵니다. 저하, 걱정 마시옵소서. 공주의 눈에 무언가가 번졌습니다. 이 갯벌 끝자락 소금밭에서 처음으로 빛을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밤 셋이 운막 앞 갯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삼은 조금 떨어져 불을 지피고 있었고 공주와 도리가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7살 때 여의었다. 궁에서 어머니 없이 자라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 혼자 떠 있는 것과 같았다. 도리가 대답했습니다. 소인도 6살 때 어머니를 잃었사옵니다. 소금 굽다 화상을 입으시고 그것이 골마 돌아가셨사옵니다. 공주가 도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신분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선왕의 딸이었고 한 사람은 천민 소금 장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갯벌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은 닮아 있었습니다. 복삼이 멀찍이서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복삼의 얼굴의 깊은 주름 사이로 무언가 젖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보시오, 이 평온한 밤이 오래 갈 리가 없었습니다. 장쇠가 보낸 밀정이 이미 이 갈대밭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삼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 포졸들이 갈대밭까지 뒤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도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갈대밭 바깥에서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짐승의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도리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으나 공주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지, 한 분이 계시옵니다. 누구냐? 갯벌 건너편 갈대밭 안쪽에 혼자 사시는 원 어른이옵니다. 복삼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복삼도 그 노인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갯벌 한가운데 움막을 짓고 혼자 살면서 가끔 장터에 나와 조개를 팔고 쌀을 사가는, 그 외에는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는 괴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석 달 전이었습니다. 도리가 해질 무렵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있을 때 원노인이 먼 갯벌 끝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실려 그 목소리가 도리의 귀에 닿았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데 조정은 썩어가고 이 나라의 충신은 씨가 말랐는가. 도리는 그 말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노인의 움막 문 앞에 빗장 대신 걸린 나무판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도리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사간원 정원 원중하. 도리는 그때 그 글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장터에서 어느 선비가 사간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에게 잘못을 아뢰는 벼슬아치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세 사람이 갯벌을 건너 원노인의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움막이라기보다는 갈대로 엮은 벽의 집지붕을 얹은 토굴에 가까웠습니다. 문 앞에 그 나무판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도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기척이 있었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원 어른, 도리옵니다. 소금밭 복삼의 아들이옵니다. 한참 만에 문 안쪽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가거라. 나는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은 지 오래다. 도리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른, 소인은 어른께서 갯벌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니다. 안쪽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데 조정은 썩어가고 이 나라의 충신은 씨가 말랐는가. 석 달 전 해질 무렵 갯벌에서 하신 말씀이옵니다. 어른께서는 아직 세상을 버리지 못하신 것이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갈대 사이로 바닷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갈대가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원노인이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발이 어깨까지 내려온 마른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갯벌에서 바람을 맞은 얼굴이었으나 그 아래에 선비의 골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노인이 도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리 뒤에 선 공주를 보았습니다. 순간 원노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저 여인은. 공주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원정원, 나를 알아보겠느냐? 원노인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의, 저하이시옵니까? 그렇다. 내가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사간원을 찾았을 때 내가 나에게 연꽃 접은 종이를 주었지. 기억하느냐? 원노인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갯벌 흙 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살아 계셨사옵니까? 이 늙은 것이 저하께서 돌아가셨는 줄로만. 공주가 원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통을 보여주었습니다. 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노인이 밀지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 읽고 난 원노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에서 흔들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좋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세상 일에 끼어들어 보겠소. 원노인은 과거 조정에 있을 때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양에 아직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지, 밀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조판서가 손쓸 틈이 없는지를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보름 후에 종묘 대제가 있소. 조정 대신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요. 그 자리에서 밀지를 공개하면 조판서가 아무리 날뛰어도 막을 수가 없소. 수백 명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도리가 물었습니다. 어른, 그러면 밀지를 한양까지 가져가야 하는 것이옵니까? 그렇다. 내가 직접 가져가겠다. 한양에 아직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 있을 것이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보름만 버티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보시오, 그 보름이 순순히 지나갈 리가 없었지요. 바로 그 무렵 조판서의 밀사가 내포에 도착했습니다. 밀사가 가져온 조판서의 명이 장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장쇠가 밀서를 읽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공주를 숨긴 자는 삼족을 멸한다. 공주를 산 채로든 죽은 채로든 잡아오라. 이 일에 실패하면 포교 장쇠, 내 가족을 대신 벌하겠다. 장쇠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장쇠에게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 딸이 한양에 있었습니다. 장쇠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해안 갈대밭을 전부 뒤져라. 불을 놓아서라도 쥐 한 마리 숨을 곳이 없게 하라. 사흘 뒤 포졸들이 갈대밭에 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갈대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갈대밭에 살던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근처 염전 마을 백성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불이 번지면 염전이 타버릴 판이었습니다. 나으리, 염전에 불이 붙으면 소금을 못 구워요. 제발. 포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애원하는 백성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한 노파가 포졸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으나 몽둥이로 등짝을 맞고 나뒹굴었습니다. 조판서의 악행이 내포까지 뻗어온 것이었습니다. 공주를 잡겠다는 일념으로 백성의 삶의 터전을 불태우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염전 세 곳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평생 소금을 구워 먹고 살던 염한 가족 넷이 하루아침에 빈손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원노인의 움막은 갈대밭 깊숙한 곳에 있어 불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 문제였습니다. 포졸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원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른, 여기서 포위를 뚫을 길이 있사옵니까? 원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있다. 밀물이 들 때 갯벌 한가운데 잠기지 않는 길이 하나 있어.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지만 발밑에 단단한 모래층이 이어져 있지. 이 근처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길이야. 나도 이 갯벌에서 10년을 살아야 알게 된 길이다. 그 길이 유일한 탈출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삼이 말했습니다. 그 길을 써도 포위망 바깥 큰 길에서 그 모이가 지키고 있을 것이요. 갯벌을 빠져나간다 해도 곧바로 붙잡힐 것이요. 네,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갈대밭 저 멀리서 불타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쇠가 움직였습니다. 장쇠는 갈대밭에 불을 놓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복삼 부자의 행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밀정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복삼 부자가 갈대밭 안쪽에 원노인이라는 자의 거처를 드나들고 있다고. 장쇠가 직접 부하 10명을 이끌고 원노인의 움막을 급습했습니다. 그러나 도리가 한 발 빨랐습니다. 갯벌에서 자란 아이의 귀는 달랐습니다. 갈대밭을 밟는 발소리, 갑옷에 쇠부딪히는 소리, 말발굽이 갯벌 흙을 밟는 진동을. 도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고 있어요. 빨리. 도리가 공주와 원노인을 이끌고 움막 뒤쪽에 갈대밭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복삼은 움막에 남아 흔적을 지우고 뒤따랐습니다. 장쇠가 빈 움막에 들이닥쳤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쇠의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글귀 하나를. 거친 종이에 먹으로 빼곡히 적힌 글이었습니다. 원노인이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사간원 시절에 올리려던 탄핵문의 초고였습니다. 조판서의 비리가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관직 매매, 공금 횡령, 반대파 숙청, 그리고 선왕의 탕약을 의관에게 함부로 바꾸게 한 정황. 장쇠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서 읽었습니다. 중간쯤 읽었을 때 주저앉았습니다. 다 읽었을 때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부하가 물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을 가져가시겠사옵니까? 장쇠가 그 글을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움막을 나섰습니다. 그 얼굴에 무언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을 부하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장쇠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탄핵문 초고의 글자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장쇠는 그를 아는 사내였습니다. 무과 출신이었으나 어릴 적 아버지에게 천자문과 수학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큼의 학식은 있었습니다. 조판서가 정녕 이런 잘한 말인가. 장쇠는 20년 넘게 그 모위에서 일해왔습니다. 명령에 충실한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윗사람이 역적이라 하면 역적이었고 잡으라 하면 잡았습니다. 그것에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탄핵문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왕의 탕약을 의관에게 바꾸게 했다는 대목에서 장쇠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그 모위에서 내의원 의관 하나를 잡아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관은 선왕의 탕약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조판서의 신복에게 입이 막혀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때 장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걸렸습니다. 장쇠가 한양으로 비밀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의관의 행방을 알아보라고. 그리고 나흘 뒤 답이 돌아왔습니다. 의관은 유배에서 풀려나 한양 외곽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장쇠가 직접 그를 찾아갈 수는 없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옛 동료를 보내 의관의 증언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의관의 증언은 이러했습니다. 조판서의 신복이 소인을 찾아와 선왕의 탕약에 부자를 넣으라 하였사옵니다. 부자는 독초이옵니다. 소인이 거절하자 가족을 해치겠다 협박하였사옵니다.
소인은 결국 탕약을 바꾸어 싸웁니다. 선왕께서 승하하신 뒤 소인은 양심의 가책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장쇠가 그 증언서를 읽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장쇠의 눈에서 흘러내린 것이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명령에 따라 사람을 잡고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린 자가 임금을 독살한 역적이었다면, 자신이 20년 동안 지켜온 것이 나라가 아니라 역적의 권좌였다면, 장쇠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내포의 밤하늘은 한양보다 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보시오, 장쇠의 갈등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장쇠에게는 한양의 늙은 어머니와 10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조판서의 명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내 가족을 벌하겠다고. 공주를 잡으면 가족이 산다. 공주를 놓아주면 가족이 죽는다. 장쇠의 양 주먹이 하얗게 쥐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부하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복삼 부자와 원노인, 정체불명의 여인이 갯벌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밀물이 빠진 틈을 타 갯벌길로 포위망을 빠져나갈 작정인 듯했습니다. 장쇠가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갯벌 바깥 큰 길을 막아라. 쥐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포위망이 더욱 좁혀졌습니다. 원노인이 갯벌길의 입구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나간다. 큰 길에 금오이가 깔려 있어. 복삼이 나섰습니다. 여보시오, 이 과묵한 사내가 드디어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소인이 길을 열겠사옵니다. 도리가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복삼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갯벌 바람에 흩날리는 백발 아래 주름 깊은 얼굴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시에요? 내가 소금 수레를 끌고 금오이, 초소를 정면으로 통과하겠다. 일부러 수상하게 굴어 놈들의 눈을 내게로 끌겠다. 그 틈에 너희는 갯벌길로 빠져나가거라. 도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나는 소금장수다. 소금 수레를 끌고 장터로 가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잡혀가도 모른다고 잡아떼면 될 일이다. 그러나 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잡아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조판서의 명은 삼족을 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붙잡히면 살아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아버지,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도리야. 복삼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크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소금불에 대어 굳은 살이 박이고 갯벌 흙에 절어 검게 물든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 어미가 죽을 때 말했다. 이 아이는 남다른 아이니 반드시 사람 구실할 날이 온다고. 나는 그 말을 하루도 잊은 적 없다. 도리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내가 밀지를 외우고 있다며. 설령 밀지가 없어져도 내 머리에 남아 있다며. 도리야, 그러니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내가 곧 밀지다.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이 나라의 증인이다. 내가 죽으면 밀지도 죽는다. 공주도 죽고 월매도 죽고 선왕의 뜻도 죽는다. 알겠느냐? 도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리가 배어 나왔습니다. 복삼이 아들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거친 손등에
아들의 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울면 나도 못 간다. 공주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복삼, 내가 나서겠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내가 스스로 나섰어. 복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하가 나서시면 모든 것이 끝이 옵니다. 밀지고 뭐고 다 쓸모가 없어지옵니다. 저하가 살아계셔야 이 밀지가 힘을 쓰는 것이옵니다. 공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삼의 말이 맞았습니다. 공주가 잡히면 밀지는 세상에 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원노인이 복삼에게 다가왔습니다. 복삼이 자네의 뜻을 꺾을 수가 없구먼. 어른, 제 아들 좀 부탁드리겠사옵니다. 원노인이 복삼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내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두 손이었습니다. 복삼이 수레에 소금 가마니를 씌웠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갯벌 위로 옅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도리가 아버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복삼이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14해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도리야, 네, 아버지, 잘 살아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복삼이 수레를 끌고 갈대밭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리가 아버지의 등을 보았습니다. 굽은 등이었습니다. 소금을 지고 나르느라 활처럼 휘어진 등이었습니다. 그 등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복삼이 금오이 초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포졸이 가로막았습니다. 복삼은 일부러 수레를 비틀어 가만히 2개를 쏟아뜨렸습니다. 소금이 땅 위에 하얗게 쏟아졌습니다. 복삼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소금, 내 소금, 소란을 피우며 가마니를 줍는 척 초소 앞을 어지럽혔습니다. 포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자가 뭐 하는 짓이냐, 복삼을 끌어냈습니다. 복삼이 버둥거리며 더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초소의 금오위 병력이 전부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그 틈이었습니다. 갯벌 반대편에서 도리와 공주, 원노인이 밀물에 허리까지 잠기는 갯벌길을 따라 포위망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허리를 적셨습니다. 발밑에 모래층이 발을 잡았습니다. 공주가 비틀거렸고 도리가 공주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원노인이 앞장서서 길을 더듬었습니다. 한편 초소에서는 장쇠가 도착해 복삼을 직접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어디 있느냐? 복삼이 고개를 들어 장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은 모르옵니다. 거짓말이다. 내 아들놈이 여인을 숨긴 것을 안다. 바른 대로 대라.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장쇠가 눈짓했습니다. 포졸들이 곤장을 들었습니다. 첫 대가 복삼의 등에 내려쳤습니다. 등가죽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둘째 대, 셋째 대. 복삼의 몸이 웅크려졌으나 입에서는 비명 대신 침묵만 나왔습니다. 10대를 맞았습니다. 20대를 맞았습니다. 복삼의 등이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그러나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30대째 복삼의 고개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장쇠가 복삼의 앞에 서서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죽은 복삼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편안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장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시각 갯벌길을 빠져나온 도리가
내륙 쪽 언덕에 올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초소 쪽에서 곤장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도리는 알았습니다. 소리가 멈춘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갯벌 흙 위에 쓰러졌습니다. 주먹으로 흙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등이 찢어지고 피가 흙에 섞였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울면 못 간다고. 공주가 도리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원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 해가 갯벌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갯벌 물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가 번지는 것처럼. 한참 뒤 도리가 일어섰습니다. 흙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까지의 소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가야지요. 그 세 글자뿐이었습니다. 도리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공주와 원노인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으로 연 길이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틀을 걸었습니다. 갯벌길에서 빠져나와 산길을 타고 내륙으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숨어 쉬고 해가 지면 다시 걸었습니다. 공주의 발이 부르텄습니다. 궁에서 자란 발이 산길의 돌부리를 견딜 리 없었지요. 원노인의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예순이 넘은 몸이었습니다. 도리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장서서 길을 살피고 돌을 치우고 공주가 비틀거리면 팔을 내밀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로 도리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큰 길이 내려다 보이는 고갯마루에 세 사람이 올라섰을 때 고개 아래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리가 공주와 원노인을 바위 뒤에 숨기고 소나무 뒤에 몸을 붙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 필이었습니다. 여러 필이 아니라 딱 한 필. 고갯마루에 올라선 것은 포교 장쇠였습니다. 홀로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부하가 없었습니다. 칼은 허리에 차고 있었으나 칼집에 꽂힌 채였습니다. 장쇠가 말을 세웠습니다. 고갯마루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와도 좋소. 혼자 왔소. 도리가 소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장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리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 사내가 아버지를 신문하고 곤장을 친 자였습니다.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장쇠가 도리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매 같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움이 아니라 무언가 무거운 것이 눈 안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장쇠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칼을 풀어 땅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 아비를 내가 죽였다. 도리의 이가 악물렸습니다. 매를 30대나 쳤다. 그런데 내 아비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죽는 순간까지. 장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을 그 모위에서 일하며 수많은 죄인을 다루었소. 목이 날아가는 순간에도 살려달라고 비는 자, 없는 죄를 지어내는 자, 남을 끌어들이는 자. 온갖 것을 보았소. 그런데 내 아비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소. 장쇠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갯벌 바람이 아닌 산바람이 장쇠의 갑옷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죽으면서 웃고 있었소. 아들을 살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지. 도리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장쇠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원노인의 거처에서 탄핵문 초고를 읽었소. 그리고 내가 직접 조사했소. 내의원 의관의 증언을 받아왔소. 원노인이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의관의 증언이라 하였소. 장쇠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조판서의 신복이 의관을 협박하여 선왕의 탕약에 부자를 넣게 하였다는 증언이요. 의관이 직접 쓰고 수결을 찍었소. 원노인이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장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이것을 어찌 구했소? 한양에 내 옛 동료가 있소. 믿을 만한 사내요. 그에게 부탁하여 의관을 찾아가게 했소. 의관은 3년을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었소. 누군가 물어만 주면 다 토해내고 싶어 하고 있었소. 공주가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장쇠가 공주를 보았습니다. 매 갔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옷이 찰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이마가 흙에 닿았습니다. 저하, 소인이 눈이 멀었사옵니다. 역적은 저하가 아니라 조판서였사옵니다. 소인이 저하를 잡으려 한 죄, 10,000번 죽어도 마땅하옵니다. 공주가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장쇠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옷 안의 사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장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된다. 장쇠가 일어섰습니다. 눈이 붉었으나 흔들림은 멈춰 있었습니다. 도리가 장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내가 아버지를 죽인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장쇠를 원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밀지를 세상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도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가 가져온 의관의 증언과 소인이 외우고 있는 밀지의 내용, 그리고 저하의 존재. 이 셋이 합쳐지면 조판서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이옵니까? 원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 셋이면 된다. 종묘 대제까지 열흘 남았다. 장쇠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양까지 길을 열겠소. 그 모위의 움직임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소. 어떤 길목에 누가 서 있고 어느 시각에 교대하는지 내 손바닥 아니요. 내 사람이 걸었습니다. 장쇠가 앞장섰습니다. 그 모위의 초소를 피하고 감시의 눈을 뚫고 밤의 산길을 타며 한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보시오, 한양에서는 조판서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장쇠가 부하를 남겨두고 홀로 사라졌다는 보고가 조판서에게 올라갔습니다. 조판서는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장쇠가 돌아섰다는 것을. 조판서가 이를 갈았습니다. 쓸모없는 것. 좋다, 종묘, 대제의 함정을 깔아라. 공주가 그날 나타날 것이다. 그때 역적으로 몰아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내겠다. 조판서가 자신의 신복들을 종묘, 대제 경비에 배치했습니다. 대제 당일 공주가 나타나면 즉시 체포하여 역적의 죄명을 씌울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장쇠의 귀에 들어온 것은 한양 성곽이 보이기 시작한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쇠의 옛 동료가 비밀리에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장쇠가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조판서가 종묘, 대제의 함정을 깔았소. 정면으로 들어가면 저하가 잡히시오. 공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원노인이 턱을 쓸며 궁리했습니다. 도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께서는 처음부터 나서시면 안 되옵니다. 모두가 도리를 보았습니다. 먼저 소인이 나서겠사옵니다. 소인이 밀지의 내용을 암송하고 장쇠 나으리가 의관의 증언을 내놓으면 조정이 뒤집어질 것이옵니다. 그때 저하께서 나서시면 조판서가 역적으로 모는 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미 증거가 나온 뒤이니까요. 원노인이 무릎을 쳤습니다. 옳다. 이 아이의 말이 맞소. 순서를 바꾸는 것이오. 공주가 먼저가 아니라 증거가 먼저다. 계획이 다시 짜여졌습니다. 먼저 원노인이 옛 동료들을 통해 종묘, 대제 자리에 발언 기회를 얻는다. 원노인이 밀지 원본을 공개하고 장쇠가 의관의 증언서를 내놓고 도리가 밀지 내용을 암송하여 원본과 대조한다. 조정이 술렁이면 그때 공주가 모습을 드러낸다. 한양 성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열흘 전 갯벌에서 출발한 네 사람이 마침내 한양 땅을 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름 뒤 종묘 대제가 열렸습니다. 종묘 앞마당에 조정 대신 수백 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어린 임금이 상좌에 앉았고 그 옆에 조판서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비단 관복에 옥대를 두르고 백관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대제의 의식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원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발의 낡은 도포를 걸친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자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구냐, 저자는? 원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 사간원 정원 원중아, 선왕의 유명을 받들어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조판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원중아, 3년 전 자신이 직접 파직시킨 자였습니다. 저자는 파직된 죄인이다. 당장 끌어내라. 조판서의 신복들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노인이 품에서 대나무 통을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선왕 전하의 밀지이옵니다. 선왕의 어압이 찍힌 친필이옵니다. 함부로 손대는 자는 선왕을 모독하는 죄를 면치 못할 것이오.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선왕의 밀지라는 말에 조판서의 신복들도 멈칫했습니다. 선왕의 이름은 아직 무거웠습니다. 원노인이 밀지를 펼쳐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종묘 앞마당에 선왕의 글이 울려 퍼졌습니다. 짐의 탕약에 독이 섞였으니 이는 외척 조모의 소행이라. 짐이 승하한 뒤 이 밀지를 세상에 내어 조모를 축출하고 짐의 딸 정혜로 하여금 어린 왕을 보필케 하라. 조정이 벌집을 쑤신 듯했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얼굴을 돌아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조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보통 악인이 아니었지요. 순간 표정을 추스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위조된 것이로다. 선왕께서 그런 밀지를 남기셨을 리 없다. 파직된 죄인이 거짓 문서를 꾸며 조정을 어지럽히려 하는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장쇠가 갑옷 차림으로 앞에 나섰습니다. 대신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금오위 포교가 왜 저기서 나오는가? 장쇠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의원 의관 박경수의 증언서이옵니다. 조판서의 신복이 의관을 협박하여 선왕의 탕약에 독초 부자를 넣게 하였다는 내용이옵니다. 의관이 친필로 쓰고 수결을 찍었사옵니다.
조판서의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의관은 이미 유배간 죄인이다. 죄인의 증언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장쇠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한 사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두 눈이 움푹 꺼진 3년간의 고통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진 사내였습니다. 의관 박경수 본인이었습니다. 장쇠가 한양에 도착한 뒤 옛 동료를 통해 의관을 종묘 대제에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의관이 대신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인이 죄를 아뢰겠사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조판서의 신복 황득이가 소인을 찾아왔사옵니다. 선왕 전하의 탕약에 부자를 섞으라 하였사옵니다. 소인이 거절하자 소인의 어린 딸을 죽이겠다 협박하였사옵니다. 종묘 앞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소인은 결국 탕약을 바꾸었사옵니다. 선왕 전하께서 승하하신 것은 병환이 아니라 독살이옵니다. 소인이 그 손으로 한 짓이옵니다. 의관이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조정이 뒤집어졌습니다. 대신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고함이 터졌습니다. 조판서를 향한 시선이 칼날처럼 쏠렸습니다. 조판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거짓이다. 모두 거짓이다. 저 의관은 미쳐 날뛴 자이고 저 포교는 배신자이며 밀지는 위조된 것이다. 원본과 대조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선왕의 필적을 누가 증명할 수 있단 말이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군중 뒤에서 한 소년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맨발에 때 묻은 무명옷을 걸친 소년이었습니다. 나이는 14이나 되었을까. 볼이 파리했으나 눈빛만은 어떤 대신보다 또렷했습니다. 도리였습니다. 조판서가 도리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건 또 뭐냐? 거지 아이가 종묘에 왜 들어와 있느냐? 도리가 조판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4살 아이의 눈과 60이 넘은 권신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밀지가 위조라 하셨사옵니까? 소인이 증명해 보이겠사옵니다. 도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밀지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읊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종묘 앞마당에 소년의 목소리가 맑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선왕 전하의 글씨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사옵니다. 어압은 왼쪽 아래 모서리에 찍혀 있으며 먹의 농담이 밀지 중간 부분에서 한 번 바뀌옵니다. 붓의 먹을 다시 찍으신 것이옵니다. 밀랍봉인의 문양은 용의 발톱이 5이며 여의주가 왼쪽을 향하고 있사옵니다. 대신들이 밀지 원본을 펼쳐 대조했습니다. 글씨의 기울기, 어압의 위치, 먹의 농담, 봉인의 문양. 모든 것이 도리의 말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선왕을 가까이서 모셨던 내관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왕 전하의 글씨가 틀림없사옵니다. 저 기울기는 전하만의 버릇이었사옵니다. 조판서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천한 소금쟁이의 자식이 감히. 도리가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천한 소금쟁이의 자식이 맞사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소금장수 복삼이옵니다.
공주 저하를 지키다 매를 맞아 돌아가셨사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그를 몰랐사옵니다. 벼슬도 없었사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키는 법은 알았사옵니다. 도리의 목소리가 종묘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인의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킨 밀지이옵니다. 위조가 아니옵니다. 종묘가 고요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대신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종묘 뒤편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으나 여전히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등이 곧았습니다.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혜공주였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선왕을 모셨던 늙은 대신 몇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하, 살아 계셨사옵니까? 공주가 조판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조판서,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 내가 월매를 죽였다. 내가 나를 쫓아 백성의 삶의 터전을 불태웠다. 그리고 나를 지키던 소금장수 복삼을 죽였다. 조판서의 무릎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끝까지 비열했습니다. 조판서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소인이 잘못하였사옵니다. 모두 신복 황득이가 한 짓이옵니다. 소인은 몰랐사옵니다. 황득이가 소인의 이름을 팔아 한 짓이옵니다. 자기 신복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20년을 충견처럼 따르던 부하에게 칼을 돌린 것이지요. 여보시오, 이자의 비열함이 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쇠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황득이는 보름 전 한양 밖에서 발견되었소. 혀가 잘려 있었소. 누가 잘랐겠소. 대신들의 시선이 조판서에게 쏠렸습니다. 증언할 수 있는 부하의 혀를 미리 자른 것이었습니다. 조판서의 거짓 눈물이 뚝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조판서가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이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조판서가 발버둥 쳤습니다. 놓아라, 놓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임금이 상좌에서 일어섰습니다.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은 임금이었으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조판서를 왕약 독살 및 영모의 죄로 잡아가두라. 일당을 낱낱이 밝혀 처단하라. 포졸들이 조판서를 끌어냈습니다. 조판서가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이것은 모함이다. 모함이야. 그 목소리가 종묘 담장 너머로 멀어져 갔습니다. 종묘 바깥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누군가 조판서가 잡혔다. 고 외치자 함성이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를 아는 안악이 눈물을 흘렸고 늙은 유생 하나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선왕 전하, 이제 눈을 감으시옵소서. 조판서는 국문을 받았습니다. 왕약 독살, 영모, 공주 추적 과정에서의 백성 살상, 충신 숙청, 관직 매매, 죄목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조판서의 일당은 하나둘 붙잡혀 죄를 자백했고 조판서 자신은 더 이상 발뺌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조판서의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수천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정혜공주가 복권되었습니다. 선왕의 유명대로 어린 왕을 보필하는 대비의 권한을 받았습니다. 공주가 첫 번째로 내린 교서는 이것이었습니다. 과인을 살린 이들이 있으니 천민 소금장수 복삼과 그 아들 도리다.
복삼은 과인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으니 충의의 표상으로 길이 길이겠노라. 복삼에게는 후한 장사와 정려가 내려졌습니다. 충청도 내포 해안 염전 마을에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도리에게는 천민 신분을 풀어 양인으로 삼고 규장각에서 학문을 익힐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리가 공주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공주가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소금 가마니로 나를 살렸고 내가 그 기억으로 나라를 살렸다. 이제 이 나라가 너를 살릴 차례다. 포교 장쇠에게도 상이 내려졌습니다. 양심에 따라 진실을 택한 공을 인정받아 금오위 종사관으로 올랐습니다. 장쇠가 상을 받기 전 도리를 찾아왔습니다. 내 아비의 일을 내가 평생 짊어지겠다. 도리가 장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용서였는지 아닌지는 도리 자신도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다만 아버지라면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노인은 상을 사양했습니다. 나는 이미 세상의 빚을 갚았소. 이제는 편히 조개나 캐며 살겠소. 떠나기 전 도리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자랑스러워할 사내가 되거라. 도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른 고맙사옵니다. 원노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남기고 갈대밭으로 돌아갔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도리가 한양을 떠나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규장각에 들어가기 전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내포 해안이 보였습니다. 갯벌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내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냄새, 아버지의 냄새였습니다. 소금을 굽고 소금을 나르고 소금 속에 사람을 숨기던 아버지의 냄새였습니다. 염전 마을 뒤쪽 양지 바른 언덕에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로 세운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충의로 공주를 구한 소금장수 복삼의 묘. 도리가 비석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비치는 쪽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바닷바람이 도리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천민이 아니에요. 규장각에서 글을 배우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되었어요. 도리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풀밭에 닿았습니다. 풀 냄새가 났습니다. 풀 냄새 아래 흙 냄새가 났습니다. 흙 냄새 아래 소금 냄새가 났습니다.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도리의 볼 위로 물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참지 않았습니다.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갯벌 위를 나는 갈매기가 울었고 갈대가 바람에 서걱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었습니다. 도리가 소매로 얼굴을 닦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소금 가마니로 사람을 살렸잖아요. 저는 아버지한테 배운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도리가 일어섰습니다. 비석을 한 번 더 어루만지고 돌아섰습니다. 갯벌 쪽으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넓었습니다. 갯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소금을 굽던 그 바다였습니다. 도리가 몸을 돌렸습니다. 한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등이 곧았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소금에 눌려 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등은 곧았습니다.
아버지가 등을 굽혀쥐고 나른 것들이 아들의 등을 펴준 것이었습니다. 멀어지는 도리의 뒷모습, 위로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짠내가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여보시오, 조판서는 국문 끝에 저작거리에서 효수되었습니다. 그의 일당은 뿔뿔이 유백일에 올랐고 조판서의 이름은 조정의 기록에서 역적으로 남아 2번 다시 입에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포 해안 염전 마을에는 오래도록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합니다. 소금 장수 복삼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는 아이였다고. 그 아이가 임금의 밀지를 통째로 외워 조선을 구했다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소금 가만히 하나로 공주의 목숨을 살렸다고. 갯벌에 밀물이 들고 나듯 사람의 운명도 들고 나는 것이라고. 다만 밀물이 쓸고 간 자리에 남는 것은 소금뿐이라고.